23년 찾아올 그 금리는 여러분 남은 인생 역사상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겁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남은 여생 동안 만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23년 중반 이후에. 그러면 요게 이제 약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경기 침체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기업 입장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구조조정, 그리고 인력을 조금 이제 내보내는 과정, 그렇죠? 네.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과정, 그게 우리 피부로 와 닿을 때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자영업자들의 위기라든지, 그리고 급여 생활자들까지도 그 파고가 미칠 수 있는 형태까지도. 뭐 특정 계층의 경우는 나는 뭐 잘린 적 없다, 나는 뭐 월급 준 적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거시지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없이 거시경제 흐름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심지어 나는 그냥 소득 준 적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조차도 제가 여기에 그래프를 제시했는데요, 이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차이를 좀 강조할게요. 명목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고요. 혹여나 여러분이 나 통장에 찍히는 소득 500만 원씩 계속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물가가 5%씩 오르는데. 그렇죠. 물가가 5, 6%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명목소득을, 그런 통장에 찍히는 소득, 그리고 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을 실질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걸 전환시키면 이게 지금 25만 원, 3만 원, 30만 원 이렇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50만 원 벌어도 그것을 실질소득으로 전환하면 사실은 25만 원, 30만 원 꺾여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 더 가난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사실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 요 책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핍이라고 표현하셨던데. 맞아요. 그걸 가난한이라고 했고요. 예. 그 가난해질 때 생각해 보면 나는 소득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안 가난해져요라고 하지만 가난해졌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고용 침체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도 있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명목소득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정말 어려운 국면이고요. 그렇게 어려운 국면을 이겨낸다, 그걸 이제 내핍이라고 하죠. 인내할래. 그래서 23년은 부디 그 어려운 국면임을 좀 직시하시고 어떻게 이겨낼까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생각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받는 절대적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질소득이라는 건 그걸 이제 물가상승률과 비교한 상대적인 거. 그래서 실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게 같이 이제 올라가야 하는 건데 쉽지는 않을 테고. 일단은 그 전제를 바탕으로 이제 깔고 가서 2023년에는 성장률도 낮아지고 물가상승률 대비 우리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가난해질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뭐 이제 주식 이야기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해드리고, 좋죠. 부동산 이야기도 꼭 해드려야 되겠지만 중요하죠.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여의도 이 지역에서 저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요즘 여의도도 구조조정 좀 난리예요. 왜냐하면 22년 전망서 낼 때 22년은 주식하는 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싫어하시더라고요, 증권사에서. 미움 받을 만하죠.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3프로 TV에서도 했고 21년에 했죠. 22년은 주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역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저희 Y스트릿의 공식 의견과는 다릅니다. 그래도 같지 않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같지 않아도 저희는 공식 의견 자체가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시대를 규명해 보면 주식은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금리만을 먼저 고려해 보죠. 그러면 23년 찾아올 그 금리는 여러분 남은 인생 역사상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겁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남은 여생 동안 만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도 뭐 저성장 국면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그렇죠. 네. 그렇게 보통 보고 있잖아요. 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KDI나 OECD나 주요 연구기관들이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저성장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 장기 추계죠. 그렇다 그러면 23년에 만날 그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는 더 이상 만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추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까지 거의 다 와 있다고들 하니까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그 극단적인 투자 조언 예. 혹은 살아갈 방법은 첫 번째가 빚 갚는 거죠. 부채 상환. 네, 그게 가장 좋은 재테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아까 이렇게 채권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구조조정 통해서 비용 통제를 하는 거고 네. 개인들 가게도 마찬가지 같은 선상이잖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이 투자의 대상이 주식에 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어떤 형태로 갖고 있던 투자예요.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돈을 현금을 넣고 있어도 그것도 투자예요. 투자 수익률이 다를 뿐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축도 투자라는 거죠. 네. 다만 저축은 위험성은 없고 투자 수익률은 명확하죠. 네. 그런 성격의 투자 대상인 거예요. 네. 돈을 빌리는 대출도 투자인 거예요. 다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감안하고 돈을 그렇죠. 이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현금, 저축, 대출, 그러니까 마이너스 투자인 거죠. 이것은. 네. 그리고 주식, 부동산, 그밖에 다는 대체 투자들. 네. 이게 어떤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까의 문제인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23년만큼은 무엇보다도 선행해야 될 것은 대출 상환이다. 디레버리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안전 추구형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22년에 저축을 추천했지만 23년 전망에도 끝으로 네. 저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최소한 1년짜리 예금이라도 네, 5, 안전 6% 추구형이라고 나오니까. 한다면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네. 23년 중반 이후에 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니까 빚 갚고 저축하자라는 이 컨셉은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네. 여러분이 공격적 투자자다 그러면 저축 비중을 줄이고 다른 투자 비중을 늘릴 뿐이죠. 네. 그러나 저축이 좋은 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아마도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고금리 시대니까. 그렇죠.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조언을 드리는 것이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이어지는 대담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부채 상환. 네. 그 다음은 저축인데, 요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니까 시기도 그렇고 자산 배분도 이제 다를 텐데, 네. 요거는 이제 듣자마자 바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2023년 중반 이후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네. 살짝 던지셨습니다. 네. 요거는 어떤 자산 측면에서요? 네. 모든 자산 측면입니다. 모든 자산이요? 네. 왜냐하면 그 기회는 금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10월이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주가 저점론을 10월, 11월에 무게를 뒀었던 겁니다. 그 전에서도 아마 와이스트릿에서도 그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때 금리 얘기했었어요. 22년 끝자락 네. 그게 10월, 11월 빠르면 10월 그 정도가 저점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렇게 드린 이유가 금리의 정점이 23년 1, 2분기고요. 그로부터 5, 6개월 전이 10월이니까 22년 10월이니까 네. 그리고 10월쯤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요소가 아니라 금리의 고점에 다다르기 몇 개월 전부터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그렇죠. 테크니컬하게 그런 거예요. 원래 이제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엑셀에서 발을 먼저 떼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결국 물가 정점론인 거예요. 물가 정점론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인 거고 네네네. 그게 환율 고점론인 거예요. 강달러 정점론. 그리고 주가 저점론인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다른 견지에서 얘기할 뿐인 거지 결국 그게 일맥상통한 개념이 있어요.
기준금리 속도 조절론이 물가 정점 그리고 강달러의 정점 그리고 주가의 저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라는 개념은 속도 조절 들어간 게 아니죠. 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죠. 그렇죠. 그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FMC 위원들의 표현들이죠. 네. 그게 속도 조절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1월부터 그게 FMC 성명서에 싸우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죠. 디베이트하고 있는 모습이. 또 파월 의장도 12월 초에 네. 공식적으로 또 그거를 이제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 수순입니다. 시그널의 수순이에요. 제가 그래 이 시그널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네네네. 시그널의 수순.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12월 14일이라고 해볼게요. 네. 지금 12월 14일 전에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14일은 미국 FOMC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은 한국으로는 이제 15일 새벽이라고 네, 볼 수 네.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촬영을 하고 네, 있는 건데 네, 네. 그때 빅스텝으로 전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럼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속도 조절이죠. 네.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속도 조절론이죠. 근데 속도 조절론이 기사만 팽배하다가 네. FMC 위원 중에 일부의 의견만 반영되다가 이제 파월까지 얘기하는 것은 대세가 되는 거예요. 의장이니까. 이게 싸우는 과정이에요. 어쩌면 10월까지는 10월 초나 9월까지는 11월 전 FMC 회의 동안에는 만장일치로 자이언트였을 거예요. 네. 근데 10월 이후부터 11월 FMC부터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그게 이게 여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교차되다가 따뜻해지는 느낌. 네, 이렇게 네, 가는 네, 거죠. 네, 네. 예. 그런 흐름이 론이에요. 론. 그죠? 그러니까 물가 정점론이라는 얘기는 물론 6, 7월이 정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지점이 10월 정도인 거죠. 9월, 10월 정도에 정점 맞아. 그러니까 7.7%를 보고 정점 확실히 믿고 있는 그게 정점을 굳건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점론인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 기준금리와 관련된 이 론 혹은 설 이런 여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은 결국 지금부터 23년까지는 금리 인상할 일만 남았고 그리고 23년 2분기 이후에는 동결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엑셀도 밟지 않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상태라고 예. 보면 되겠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전제를 하는 이유는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가 정점론이지 물가 상승률이 9.1% 정점을 찍고 7.7% 그리고 7%대 그리고 23년 상반기가 6%대 네. 하반기가 5%대 하향 안정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 목표 물가 2%에 부합하는 수준은 전혀 아니에요. 거리가 멀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2%라는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는 기다릴 겁니다. 그게 동결이라는 액션이에요. 그 고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빨리 잡기 위해 노력하는 액션이 취해질 것이다. 이게 저는 23년을 보는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인데 이 기본 전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 시나리오가 몇 개 있습니다. 네. 그게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 시그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한 가지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떤 특이한 변수가 등장해서 네. 이 물가 전망 자체를 무너뜨려요. 네. 만약에 급격하게 물가 상승세가 안정화돼 가지고 네. 2%나 3% 수준으로 부합하게 내려와줘요. 그러면 금리 인하해도 되겠다라는 데이터의 근거에서 금리 인상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네. 데이터가 충족하게 나오면 충분히 금리 인하의 조건이 충족되는 거니까 네. 그건 당연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물가 수준은 한 어느 정도는 돼야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선택을 할까요? 지금 1번 시나리오에서는 2%대 예, 교과서적으로. 예.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 2%가 아니라 2%대. 네. 뭐 네. 2.9%도 그렇고. 예. 그러면 금리 인하론이 급격하게 부상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네. 어찌 됐건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뭐 코로나19가 종식이 됐든 전쟁이 멈춰섰든 어떤 네. 전제가 됐든 숫자가 데이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네네네. 그러니까 소위 나쁘게 표현하면 잭슨홀 미팅에서부터 네. 제롬 파월이 의장으로서 한 소리가 있는데 그거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네. 그럼 2%안 됐는데 금리 인하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많은 분들의 여론은 창피해도 되니까 네. 인하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지만 네. 파월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계속 파월의 마음은 그럴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가 실적치가 물가 상승률 실적치가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않을 거라면 목표 물가 자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타당하게. 지금 연준은 이제 정책적으로 2%라고 못을 박아놓았는데 네. 그걸 뭐 한 3%로 올릴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제도가 통화 정책의 그 목표하는 제도 자체가 물가 안정 목표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물가를 설정하고 그게 중앙은행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 경제에서 가장 적당한 물가가 몇 %냐를 찾는 거. 근데 한때는 우리나라도 3.5 이랬었어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목표 물가가 2%로 설정돼 있는 그 배경이 마이너스 물가를 자꾸 찍으니까 19년과 20년에 네. 마이너스 물가를 각각 2번, 3번씩인가 찍었었어요. 그 전에도 뭐 0%대 물가 상승률 계속 나왔었고 0%대였고요. 네. 예, 그래서 19년, 20년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0%대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도 찍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걱정된다고 네. 2% 목표 물가를 정해놓고 그거만큼은 물가를 올리자. 그런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가동하자. 네. 다른 말로 금리 낮은 금리로 유지하자. 네.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해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놓고 보니까 야 2%까지 언제 기다려? 굳이 그리고 2%가 필요해? 그리고 이 미국 경제를 보니까 아니 3%도 괜찮아. 그래서 아마도 저의 생각은 8월쯤 23년 8월쯤 네.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아 23년 8월이에요? 예, 그 즈음이 아주 적정한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왜냐하면 1, 2분기까지는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테니까. 그러면 그 8월 즈음에 잭슨홀 미팅이 보통 학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학파와 이쪽 학파가 다른 의견을 갖고 싸울 거예요. 2% 목표 물가 유지해야 된다. 아니다. 목표 물가 2%가 웬 말이냐. 시대가 어느 때냐. 앞으로는 3% 뉴노멀로 가자. 이런 뭔가의 조짐이 있을 겁니다. 싸움이 실제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발제를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뭐 교수님들이 발제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게 수순이에요. 그 다음에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잖아.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은 보통 이럴 때는 보고서를 통해 나와요. 그 보고서가 목표 물가에 대한 고찰, 목표 물가에 대한 검토 이런 종류의 이름의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은행도 그런 보고서는 곧 목표 물가를 조정하겠다라는 의견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죠. 선언을 하죠. 네. 목표 물가 예를 들어 3%가 적정합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일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시그널. 그 시그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그널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오다가 점점 밝아지는 형태로. 그 사실 이게 과거에도 김광석 교수님도 그렇고 숱하게 봐왔던 일종의 체계잖아요. 체계죠. 예. 그러니까 욕조에 물 틀 때 찬물 뜨거운 물을 골고루 섞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섞을 때 지금 차갑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게 론이에요. 론. 그런 설. 네. 그런 여파가 커지다가 실제 따뜻해진 물이 만나지는 거죠. 우리 앞에 딱 오는 거죠.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시그널을 계속 기다리고 시그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냥 불이 들어왔네 이게 아니라 빨간불 다음은 노란불, 노란불 다음은 초록불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란불 그 다음은 초록불 바로 이제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시그널의 수순.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 강의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왜냐면 내년에 뭐 경제 성장률 뭐 1.9%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순은 이렇게 되니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공부가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미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그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아, 그럼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너무 중요하고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피봇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피봇은 어쨌든 인상만 하다가 인하할 때를 피봇이라고 하죠. 확 턴할 방향이 때. 턴하는 거. 확 돌았을 때. 농구 해보셨죠? 네네네. 한쪽 발 놔두고 예. 왼쪽 방향을 발만 확 바꾸는 거죠. 그게 피봇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다가 방향을 인하하는 그런 피봇은 있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변이 없는 한 예를 들면 이변이랑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지거나 네. 뭐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가 터지면 이변이죠. 그러면 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변이 없는 한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는 거면 금리 인상을 안 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를 유도한 거예요. 오히려 일부러 수요를 때려 잡은 거죠. 그렇죠. 네. 유도한 거.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중앙은행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참 경기 아이러니하게도. 침체가 예.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그게 통화 정책이죠. 그렇게 해야 잡히니까.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경기 침체를 유도한 경기 국면에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게 아니라 금융위기 같은 시스템적 리스크로 불거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봇이 단행되기 전 그 전에 이런 시그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감안해 보신다면 이런 시그널들이 있을 때 돈의 이동이 또 시작되겠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돈의 이동은 항상 먼저 일어난다.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네, 일어난다. 맞습니다. 6개월 정도.